네, 그러면 우리 7월 17일 저녁 퇴근길 라이브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간 뭐 올랐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강보합 정도 이렇게 네.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가 워낙 뜨거웠어서 사실 그 기세가 이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10.6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2617포인트 정도 수준인데요.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하고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팔자 포지션을 가지고 일단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개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낙폭을 회복 시도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패드 이사의 매파적 발언과 더불어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도 약간 상쇄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좀 두 가지의 힘이 약간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침에 보였는데요. 반도체 뭐 소부장 특히 이제 장비주들이 괜찮았고 포스코 그룹 중심의 철강주, 건설기계, 종합상사 그리고 엔터미디어와 MLCC 관련 그리고 카메라 모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역대급 장마의 강보건 관련된 주라든지 모듈러 주택, 그다음에 농업 비료, 그다음에 조림 사업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들도 테마주들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인데요. 네. 11시경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낙폭을 줄이다가 반등이 또 제한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2, 4분기 관련된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6.3%로 예상치인 7.1%를 하회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GDP 관련된 전년 미분기인데 뭐 GDP가 6%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6월에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플러스 4.4%와 플러스 3.8%로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1%로 예상 3.3%를 하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5월에 20.8%에서 21.3%로 상승세 지속됐는데 청년 실업률이 21%대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21%면 그것도 참 큰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표가 20% 넘게 청년이 실업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놀랐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여기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이제 거꾸로 이제 잔존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상승 부담에 숨고르기 국면이 진입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일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정적 해석도 약 다소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에 특히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의 철강금속과 운수 장비, 기계 등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주명주 위주로 철강금속과 유통 등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이제 전환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 움직임인 제한적인 상황에서 1,260원 중반 수준에서 등락이 반복됐고요. 네. 업종별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폴란드와 MOU 체결 수혜 기대감에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사업 확대 기대감 속에 포스코 홀딩스가 4거래일 연속 급등감하게 거의 급등세이고요. 반면 이제 지난주 강세로 기록했던 보험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등세 기록했던 한국전력도 재차 하락하면서 전기가스업 약세로 이어졌고 현대차, 기아 등도 자동차 약세에 운수 장비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890선 하반 강보합권 유지를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한미반도체가 굳건한 가운데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PSK, 원익, 아이패스 등 전공정 반도체 장비가 오늘 특이하게 올라갔고요. IT 하드웨어 상승세 지속했고 반면 이제 유통이나 운송 장비, 부품, 제약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추세는 반도체는 이제 다 보자라는 분위기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좀 이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렇죠. 이렇게 좀 뜨겁게 올라가는 게 네네. 원래 이제 후공정 뭐 이쪽으로 그렇죠. 좀 하다가 범위가 좁았었는데 네, 점차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반도체부터 좀
볼까요? 네, 역시 오늘 SK증권 쪽에서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DDR4 16GB 관련된 D램 현물 가격이 지난 7월 7일부터 반등세를 시작해서 2%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7월 6일이 뭐 2.903달러에서 7월 14일 날 2.962달러 정도로 올라왔고요. 하이엔드 컨슈머형 제품으로 메인스트림은 아니긴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공급사들의 감산이 레거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컨슈머형 제품에서 가장 먼저 감산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하반기 공급사들의 감산 효과가 가속화되면서 타 제품으로의 현물 가격 반등 확산을 기대한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뭐 사진을 보여주시면 D램 현물 가격 추이인데 역시 이제 이 관련된 빨갛게 나타난 부분들이 16GB 쪽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의 감산 규모는 3분기가 더 가속화될 거로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먼저 감산을 시작했지만 삼성전자는 2분기에 시작했고 3분기가 감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현물 가격 반등이 오고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회복 가속화가 전망된다고 유지하면서 D램 업체들의 출하가 올해 2분기부터 예상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재고 하락이 3분기부터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격 낙폭이 빠르게 또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렇게 이제 SK증권이 분석을 하면서 뭐 AI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뭐 역시 HBM3나 DDR5 고용량 제품 등의 과거 사이클 대비 생산업계의 믹스 재고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판단하면서 업사이클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D램 수급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 가운데 회색이 이제 서플라이 공급이고요. 약간 붉게 보이는 게 이제 디맨드 수요이죠. 관련해서는 3분기 정도부터 디맨드가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공급 부족이 이제 3분기부터 지속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는 거죠. 선이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이제 공급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연속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일단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D램 초과 공급률 전망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3분기 공급 부족이 이제 7월부터 공급이 부족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그대로 유지 정도 되는데 공급이 급격하게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전방별 D램 초과 공급률 전망인데 아주 빨갛게 짙게 되는 것이 이제 PC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게 보이는 게 서버, 그 다음에 약간 회색 부분들이 모바일과 뭐 그래픽스 보면 되는데 대부분 PC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나머지 서버, 모바일, 그래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깊게 공급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족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추정되어 있고요. 공급률이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하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D램의 8GB 고정가 현물가 전망인데요. 결국 이제 고정가 반등이 이제 1월부터 쭉 이제 조금씩 시작됐는데 뭐 내년 1월 정도부터 많이 올라오겠죠. 현물가는 반등이 이제 9월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가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고정가는 뒤이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올라간다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D램 16GB 고정가 현물가 전망인데 현물가 반등은 올해 10월부터 그리고 고정가는 내년 1월부터 이제 반등 추세가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 3월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삼성이 이제 그 3나노 관련된 수율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제 삼성이 3나노 수율이 60%, TSMC가 55% 수율이 역전됐다는 언론의 이제 추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뭔가 MS를 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4나노 공정의 수율이 75% 이상이고 3나노 같은 경우는 60% 이상인데 TSMC가 4나노 같은 경우는 80%니까 삼성전자보다는 4나노가 조금 앞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75% 이상 나오니까 많이 따라잡은 거고요. 3나노는 수율이 조금 역전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추정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역시 이제 후공정이나 말씀하셨던 그쪽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후공정 주가는 오늘 약간 쉬었습니다. 약간 조정을 받거나 좀 쉬었는데 전공정까지 이제 오늘 완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인텍플러스, 뭐 테스,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PSK 이런 종목들까지도 전공정 쪽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한미반도체도 5%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후공정단의 종목들도 조정이 혹시 나온 종목들도 별로 조정이 안 나오거나 후공정단에 관련된 대표주들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후공정 좋아지면 전공정 나빠진다 이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후공정이 네. 워낙 좋아진다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도 보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오늘 전공정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걸쳐서 핵심 소부장 기술을 키우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지원 기반 구축 신규 과제 수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핵심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적 테스트베드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700억의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규 과제 대상은 차량 반도체 등 7개 분야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700억 투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 시장은 반도체 관련된 쪽이 일단은 그 부품단이나 그다음에 장비줄 중심으로 상당히 주가들이 최근에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역시나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이투자증권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역시 이제 좀 띄워주시면 파운드리 3사 로드맵인데 뭐 삼성이나 TSMC, 인텔과 관련된 하이투자증권의 전망 자료입니다. 전망 자료. 이거 보면 24년도는 역시 2나노급으로 들어가거든요. 2나노급으로. 상당히 좀 파운드리 쪽의 경쟁이 격화되는 쪽이 보이고요. 올해는 3나노의 경쟁이 이제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2나노 쪽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겠죠. 근데 인텔이 이 그림이 돼요? 우리 삼성이나 TSMC는 꾸준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연구를 해갖고 이제 여기 온 거잖아요. 네. 인텔은 14에서 갑자기 툭 10 가고 뭐 7, 3, 2 이렇게 2까지는 거의 뭐 우리랑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됩니까 예. 이게? 그렇죠. 이거는 좀 인텔 쪽은 저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인텔이 일단 내세운 뭐 로드맵인 것 같은데 좀 사실은 기술적인 장벽은 수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뭐 10나노 하다가 7나노에서 3나노로 바로 떨어진다. 이게 정말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뭐 삼성과 TSMC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게이트 올라운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이제 작년부터 됐죠, 삼성은. 근데 이제 이게 수율도 좀 늦어지고 있다 이야기 많이 돌았는데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3나노 2세대 게이트 올라운드, 그다음에 25년도에는 2나노급의 게이트 올라운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TSMC의 이제 핀팻 구조보다는 좀 상당히 좀 경쟁력을 한번 갖고 싸워볼 만한 무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율 이슈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삼성이 수율이 잡히면 아마 TSMC와의 마켓쉐어 격차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게이트 올라운드 관련된 수율 부분이 잡히는 것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하이투자증권의 성명서 연구원께서 4나노 쪽은 수율이 좀 잡혔다고 아마 좀 나와서 한번 삼성전자요? 예, 여기를 한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이쪽이 좀 빨리 당겨지면 3나노 쪽은 좀 게이트 올라운드 쪽에서 뭔가 파운드리 쪽의 수율 격차를 좀 줄이면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뭐 그러면 결국은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2D, 2.5D 패키징 관련된 쪽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패키징 관련된 종목에서 한미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그 외에도 뭐 솔더볼 관련된 이야기도 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솔브레인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다 이제 한미 반도체 뭐 TC 본딩 관련된 쪽 계속 이야기 나오고 관련된 종목이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돌면서 뭐 후공정 때문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후공정 좋아진다고 전공정 나빠지는 거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좀 싸다 보니까 전공정 쪽에 오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공정 쪽에 이제 가치를 많이 좀 부여하다가 전공정은 이렇게 수혜받을 필요 있냐 이제 이런 감성들이 아마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4나노에서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자체의 노력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만 장비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해서 좀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정밀화 요걸 하니까 수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반도체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죠?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테슬라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트위터 텍사스 공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왼쪽에 아래쪽에 계신 분 한 분은 저렇게 누워서 아주 독특한 포즈로 이렇게 사진까지 찍으셨네요. 예, 그 사진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네. 원래 차가 주인공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를 숨겨놨어요.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저렇게. 밑에 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오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이 테슬라의 그 이 사이버 트럭 이 디자인이 썩 그렇게 저는 눈에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네네. 약간 뭐 그 다음 버전이나 다음 버전에 좀 예쁘게 나오면 모를까. 저 모델로 아 디자인 자체가? 네, 디자인 자체가 이게 약간 뭐 사과 상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많이 갈리죠.
예, 그렇습니다. 크기는 여러 엄청나게 큰 것 가지가 같은데. 있겠죠. 예. 아무래도 우선 뭐 공기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를 안 한 제품 같아 보이니까 유선형이 아니고 예, 그런 네. 게 잘 안 보여서 그냥 사이버틱해요. 네. 생긴 게. 뭐 예, 예. 일설에는 뭐 그 화성에서 타야 예, 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만 더 많이 드는 거기는 거예요. 공기 역학이 필요 없으니까.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저기 사진 보면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모양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네요. 네. 여기 또 약간 신비주의로 가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저렇게 막 사람만 모아가지고 뭐 차량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다 이렇게 네. 어쨌든 트위터 공식적으로 네. 계정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사이버 트럭 둘러 타고 있는 기념사진도 공개하면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이제 2019년 11월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이후에 4년 만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전 세계 사이버 트럭 관련된 사전 예약이 150만 대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와. 미국 전기차 전문업체 인사이드 EV 등은 오늘 9월쯤에 차량 인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네. 실제 막 만들기는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 대에서 한 50만 대 정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5월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25에서 50만 대요. 네, 맥스 그렇습니다. 50만 대 잡아도 지금 예약이 150만 대면 3년치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량으로 봐서는 사실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기 픽업 트럭이 이제 기존 대형 완성차 업체에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물량이 나을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2019년 11월 프로토타입 공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생산 계획이 또 2년이나 미뤄졌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그 뒤로 얼마나 물량이 늘 것인가의 이야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머스크도 일단 인정을 했죠. 사이버 트럭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 자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공이나 용접이 어려울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바깥쪽 외견만 보면 용접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곡선도 없고 그냥 나온 네. 거 보고 얘기하죠 우리. 네. 아무튼 뭐 가공이나 용접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사이버 트럭을 세 가지 구성으로 판매할 것을 밝혔는데 39,900달러 수준짜리 그리고 39,000? 네, 그리고 49,900달러 그리고 그래요? 69,900달러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싸네 생각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10월에 사양과 가격을 주문 페이지에서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공개가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 제가 볼 때 5만 달러 갑니다. 5만 달러 갈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고 나니까 포드가 베스트셀러는 F150 픽업 트럭 전기차 버전을 출시했죠. 네네. 이거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GM도 GMC 허머 EV 픽업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리비아는 R1T 트럭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리비아는 또 굉장히 좀 이번에 잘 나왔죠. 그래서 물량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쟁사들이 지금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그 경쟁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사이버 트럭이 과연 얼마나 팔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저희 그 옆에 빌딩 그 팝콘 빌딩 지하에 가면 4층에 항상 그 사이버 트럭 아니 사이버 트럭이 아니고 그 허머 트럭이 있거든요. 아, 주차돼 있는 데가 그렇군요. 맨날 있어요. 네. 다 안 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보는데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네, 허머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드라든지 GM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뽑거든요 디자인. 그래서 뭐 얼마나 경쟁이 될지는 정말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도이치뱅크 애널리스트의 그 엠마뉴엘 로스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테슬라가 올해 2,0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0대? 예,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출하 예상 중에서 거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올해 수익 기회는 거의 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된 종목이 주가 좀 올라가는 것은 다소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올해 초 LG에너텍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에 성공했다 모습도 전해졌고요. 뭐 구체적인 결정된 바는 없다고 LG에너텍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어쨌든 뭐 테슬라 관련된 사이버 트럭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명신산업 그다음에 CTR 모빌리티, 서현이와 아모그린텍, KEC, 계양전기, 라이콤. 카메라 모듈 쪽은 삼성전기나 LG노텍, 특히 삼성전기가 급등했고 퓨런티어 오늘 급등했습니다. 오디텍과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오늘 시내 자료실에 이제 제 이 관련된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종목들이 왜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관련이 있는지는 거기에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오늘 중간에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의외로 오늘 좀 주가가 좀 급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주식인데 한 5에서 6%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전장용 파워 인덕터 양산 첫 소식 때 강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차 카메라에 탑재되는 파워 인덕터를 양산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은 MLCC도
있지만 이 관련된 파워 인덕터는 제2의 MLCC로 불리고 있고요. 이 파워 인덕터가 전원 회로에 적용되어서 배터리로부터 오는 전력을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으로 변환시키고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전자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에 한 대 필요한 파워 인덕터가 약 100개가 넘기 때문에 스마트폰 대비 2배 이상 쓰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관련된 파워 인덕터가 이제 삼성전기가 전장용 첫 양산 소식이 들리면서 네. 삼성전기가 굉장히 무거웠지만 급등각을 당연히 나왔습니다. 개당 100개의 파워 인덕터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대비 이제 2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네네. 파워 인덕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DDR5 쪽도 파워 인덕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DDR5의 파워 인덕터가 왜 중요하냐면 DDR4에는 파워 인덕터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DDR5에 파워 인덕터가 DDR4에 들어가지 않던 게 신규로 들어가거든요. 그 DDR5에는 삼성전기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코 전자 정도가 이제 서브로 이제 파워 인덕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밴드로 들어가는데 삼성전기는 이미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OK가 떨어졌고요. 아비코 전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파워 인덕터는 이제 차량용 전장용 파워 인덕터도 있고 DDR5 쪽의 파워 인덕터도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지금 DS투자증권에서 삼성전기 주가와 이제 재고자산 증감률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푸르게 보이는 쪽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가 수준과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장용 관련 재고자산인데 검은색 보이는 쪽인 재고자산이거든요.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YY 증감률이 이제 지금 약간 줄고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최근에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률이. 예, 검은색 실선이 증감률입니다. 네. 증감률인데 지금 제일 오른쪽 끝무렵에 지금 증감률 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잖아요. 그 재고자산 증감률이 마이너스권으로 좀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부분들 관련해서는 치솟던 증감률이 이제 쭉쭉 빠지면서 이제는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삼성전기는 MLCC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보통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출하 비율을 같이 그려줘야지 이제 출하 비율. 이게 그렇죠. 이제 얼마나 나가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재고 준다라고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예, 근데 다음 사진이 있어요. 다음 네네. 사진 보여주시면. 아, 그렇군요. 네. 예, 삼성전기 분기별 MLCC 생산량 추이와 전망인데요. 생산량이 지금 올해 작년 그렇죠. 4분기 저점 찍고 네네.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확실히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러면 MLCC는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저렇게 패키지 쪽은 조금 아직 이제 줄고 있죠. 예, 예. 저런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동률을 줄여서 지금 재고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쪽은 좀 줄고 있고 MLCC 쪽의 생산량은 추이는 확실히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최근에 그 판매량이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들이 조금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회복이라 그럴까요? 그 6.18 행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폭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중국 쪽에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또 연동을 많이 합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는 좀 지나갔다는 부분에서는 뭐 패키지 쪽도 약간 좀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다. 이제는 더 나빠지기가 좀 어렵다는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고 MLCC는 확실하게 두 개 분기 정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재고가 줄고 그다음에 전장용 MLCC 그다음에 뭐 파워 인덕터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등세가 오늘 격하게 좀 나온 거죠. 그 DS투자증권에서는 아마 2분기 예상 실적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을 1936억으로 추정을 했고요. 1분기 대비 38.2%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전장용 MLCC나 고부가 패키지 기판이 이제 중요해질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여도 확대, 이익 안정성 높다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트렌드 폴스라는 이제 다른 보고서를 쓰는 쪽이 있는데 이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은 MLCC 업계가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장 재고 조정을 거치고 아마 BB 비율을 했고 BB 비율은 손익 분기점을 이야기 뭐 하는 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출하량과 더불어서 2분기 이후로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트렌드 포스가 이제 리포팅을 했는데요. MLCC 공급업체들의 주요 시장 지표인 월 평균 BB 이게 평균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4월에 0.84에서 7월 초 0.91로 상승하면서 이 월 평균 BB, 평균 장부 금액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MLCC 증가 출하량도 2분기 이후로 증가 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총 출하량은 3월에 3,450억대에서 6월에는 3,890억대로 12% MLCC 출하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개선이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나 AI 서버,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주문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이유로 보고 있고요. ODM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MLCC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이 보고 있다라고 확인했다 이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라타 그다음에 타이어 유덴 삼성전기가 7월 초 손익분기점 BB 비율 1을 넘은 것으로 파악했고요. AI 관련 MLCC 수요는 2분기 초부터 급증했는데 주문의 규모가 엔터프라이즈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아직은 좀 적긴 하지만 폭스콘이나 위스트론 그다음에 퀀타와 같은 ODM들이 무라타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타이어 유덴과 같은 회사로부터 고급 MLCC를 주문 중에 있다라고 확인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 15는 3분기 말에 출시 예정인데 주요 ODM인 폭스콘과 그다음에 럭쉐어 6월 말에 주문이 시작됐다 보고요. 주문량 전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 기업인 무라타와 타이어 유덴의 월간 출하량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뭔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삼성전기를 포함한 MLCC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진을 띄워주시면 트렌드 폴스와 관련된 MLCC 서플라이어 관련된 해외 기사 관련된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해왔으니까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그래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MLCC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뭔가 좀 트래디셔널 피크 시즌을 이제 오더를 지나고 인터넷 주문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AI 디맨드라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를 굉장히 직독을 잘 해주시는군요. 아, 예, 제가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건 또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보시면 한눈에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근데 나는. 요즘은 이렇게 대형주가 갑자기 급등하면은요. 네. 사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 예. 대형주가 급등할 때. 예, 대형주가 급등하면은 2배, 3배 더 파고들어서 네. 조금 완벽하게 조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선생님이 네. 기출 문제라고 별표해 주시는 거랑 요즘 비슷한 분위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급등을 무슨 수급에 대한 쏠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깎아내려서 보기보다는 네. 한 2배, 3배 다시 왜 오른 거야? 라고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최근에 PCB 관련된 업체들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죠. 맞아요. 삼성전기가 그에게 좀 외면당했었잖아요. 그럼요. 네, 대형주였기 사실 또 때문에 외면당했는데 삼성전기가 MLCC뿐만이 아니라 사실 또 전장 부분에 대한 가치 등이 분명히 또 잠재되어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철저하게 무시당했었던 부분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업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결국에. 그래서 PCB 업체들의 중소형주들의 급등각이 삼성전기가 좀 오른 게 없네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요. 사실 준 것도 영향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럴 때 또 탐방도 한 번씩 더 가봐야 되는 거고 자료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또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또 있군요.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의 운전석과 조수석 전면을 가득 채우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화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벤츠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풀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지 않습니까? 대시보드 쪽에. 네네. 네. 그 사진을 가져와 봤거든요. 띄워주시면 이제 화려한 이제 대시보드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나옵니다. 이 벤츠예요, 테슬라예요? 아, 벤츠네, 벤츠입니다. 이거는. 벤츠입니다. 아. 벤츠입니다. 네. 아, 이건 벤츠 S로 봐야 되겠죠? S 클래스겠죠. 뭐 E 클래스까지 내려오기는 아직은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비싸겠죠. 예. 근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것은 저거 한번 고장 나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면 참 그러니까. S 타시는 분이 뭐 그거 걱정은 안 하시죠. 뭐 그러실 수 아니에요. 있는데 그래도 부담되겠죠. 부담되세요? 그래도 부담. 아니 이거 못해도 몇백 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나가면. 몇백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예, 몇백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게 일명 프라이뷰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테슬라는 이제 OLED 기판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LG 등의 뭐 관련된 업체와 개발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알려졌는데 이게 결국 이제 예전에는 저렇게 이제 풀로 장착된 디스플레이가 반을 나누어서 디스플레이 두 개를 겹친 디스플레이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기술이. 네. 근데 이제는 저거를 완전히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뷰 또는 스위처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겠죠.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할 텐데 조수석에서 뭔가 분할해서 보겠죠. 그죠? 운전자는 열심히 운전을 하겠지만 조수석에서는 다른 걸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시성이 좀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OLED로 저걸 구현해야지만 LCD로 구현은 조금은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 보면서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일 패널이라고 하는데 필러 투 필러라는 뭐 기술로 또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 가게 된다면 OLED를 꼭 사용하는 기술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스플레이는 하나지만 운전자 동승자가 이제 분리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당연히 운전에 집중하면서 조수석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한 의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OLED 관련주 뭐 ELP 주성 엔지니어링
뭐 로보스타, 야스, V1텍 이런 종목들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요.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기업별 전장 사업에 관련된 뭐 이야기입니다. LG전자가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GKW 관련된 조명이라든지 이노텍도 카메라, 센서, 통신 부품,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등도 이렇게 종목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형주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오늘 상승률 상위 IT 테마입니다. 이게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하면서 막판에 장 끝나고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 오늘이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 3D 낸드가 제일 좋았고 로봇, 카메라 모듈, MLCC, VR, 시스템 반도체, AI 챗봇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보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IT 테마들이 쭉쭉쭉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IT들이 대부분 다 좀 괜찮게 올라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좋았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최근에 반도체에서 IT를 뺀 IT 하드웨어를 뺀 그 주가 상대 강도인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쭉 올라오다가 5월 달까지는 반도체에서 IT 하드웨어를 뺀 쪽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죠. 5월 달 초중반인가요? 다음 여기까지는? 사진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 보시면 반도체에서 IT 하드웨어를 뺀 주가 상대 강도입니다. 그 최근에 5월달 하순부터 시작하면 IT 하드웨어들이 꽤 또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권저로 들어가니까 그죠? 상대 강도를 이렇게 이제 반도체랑 반도체 뺀 네네. 반도체에서 IT 하드웨어를 뺀 쪽에 걸 한번 주가 상대 강도 해보니까 5월 뭐 초중순 뭐 여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훨씬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그 뒤로부터는 상대 강도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이 표에 의하면.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 말고 또 IT 하드웨어 쪽이 뭔가 최근에는 아웃퍼폼을 뭔가 하고 있는 쪽이 보인다는 거죠. 네. 뭐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목 확산이 일어난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반도체 저렇게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저쪽 하드웨어 쪽은 주가 변동성이 더 클 테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이기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우선 IT 쪽에 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거기서 결국은 뭐 3D 맞아요. 낸드가 제일 좋지만 로봇, 카메라 모듈, MLCC 이런 쪽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반도체 이외에 다른 IT 쪽으로 확산이 되고 최근에 네.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뭔가 설명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사실 IT 기기들도 결국은 다 반도체가 기반이 또 되는 웬만하면 뭐 다 반도체 기반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럼요. VR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뭐 AI 챗봇이니 다 이것도 반도체 기반이라 그렇죠.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대시보드를 꽉 채우는 그 비싼 디스플레이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잘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조수석 네네네. 딱 열면 거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조수석 위에 보면 그렇죠. 거기를 제가 볼 땐 카메라로 이용을 해갖고 디스플레이를 거기에 한 뭐 6인치짜리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거기를 예를 들면 뭐 스노우 카메라를 그냥 기본 장착을 해놓으면 네네네. 그 조수석에 타신 분이 이제 뭐 거기 보고 화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기분도 좀 좋아지고 업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원래 이 차량의 목적과 또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는 항상 또 이렇게 전장 부분과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내비게이션이 처음 등장했었을 때 거기에 저게 있었어요. TV를 보고 이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불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운전에 방해되는. DMB 같은 거. 그렇죠. 네, 맞아. TV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 이제 과연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운전자가 눈이 자꾸 가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조절할지 이런 거는 좀 생각이 그렇죠. 되는 뭐 부분이. 위험성 부분은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제 헤드 레스트 네네네네. 쪽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걸어 놓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옵션으로. 그래서 거기는 만 10인치 정도짜리는 뒤쪽에 또 붙여 놓더라고요. 또 고급 네. 차량들은 그게 옵션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디스플레이는 뭔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뭐 그 앞쪽 좌석과 뒤쪽 좌석의 중간쯤 경계되는 곳에 위쪽에 이제 이렇게 그 천장 쪽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좀 맞아요. 크게 해가지고 뒤쪽 좌석에서 좀 뭔가 TV 비슷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뭐 아이들 있으면 특히나 이제 뒤쪽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천장 쪽에다가 큰 디스플레이를 또 걸기도 하는데 BMW 네. 7 시리즈인가가 이번에 아마 그렇게 나왔죠. 뭐, i7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디스플레이가 좀 커지고 뭔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 거죠. 앞쪽에 들어갈지 뭐 뒤쪽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고 이제 결국은 OLED 쪽 시장이 이제 넓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역시 그 전기차와 관련이 있는 하여튼 전체 큰 테마는 전기차 뭐 이쪽이 역시 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뭐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 역시나 계속 이제 뭔가 그게 더 확산되면서 관련된 쪽으로 계속 뿌리를 내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오늘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제조 기업인 SK 시그넷이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프란시스 에너지 죄송합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에너지와 대규모 충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SK 시그넷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고요. 프란시스 에너지는 미국 내 4위 급속 충전기 운용 사업자로 8개 주에 550기 이상의 충전기 운용을 하고 있고 사업 지역을 25개 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SK 시그넷은 27년까지 5년간 프란시스 에너지에 최소 1000기의 400kW 초급속 충전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충전기도 있겠지만 초급속 충전기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충전하면 하는데 10시간씩 뭐 1시간씩 걸리면 뭐 고속도로 가가지고 1시간 언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충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SK 시그넷의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미국 교통부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SK 시그넷과 프란시스 에너지는 오하이오주의 NEVI 이게 이제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이라 하거든요. 네. NEVI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사로 선정됐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뭐 대우플러스나 동양 EMP,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차량용 전기 차량용 충전기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네, 이제 스마트 관련된 스마트 제조 시장 팩토리 이쪽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 팩토리. 예, 테크나비오가 뭐 관련해서 2023년부터 스마트 제조 시장 예측 및 분석 보고서를 테크나비오라는 쪽에서 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제조 시장 규모가 2023년에서 27년까지 연평균 13.9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7년 전체 시장 규모가 약 20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리포트를 낸 건데요. 스마트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IoT, 로봇 공학, 예방적 유지 보수와 증강 및 가상현실, 자동화 패키징,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들의 기술이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공급망 복잡성 등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면서 뭐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한중일 주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로봇 업체인 화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낙은 기반 하중, 즉 로봇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 무게 50kg의 협동 로봇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또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투자금 확보를 위한 IPO 예정이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내 상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6월에 IPO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바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뭐 기업 가치를 뭐 1조 원 이상 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주가 빠진 이후에 오늘 주가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주가가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2조 조금 언저리 됩니다. 레인보우가. 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 15만 원 정도 갔으니까요. 오늘 주가 급등해서 한 10만 원 언저리, 뭐 9만 9천 원 가니까 여기서 50%가 더 올랐었던 거죠. 그러면 네. 그때는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매출이 136억, 영업이익이 10매덕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 10매덕 내고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 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밸류 자체로는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아주 크게 보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말도 많았던 2차 전지는 저리 가라였어요. 뭐 10매덕 내고 시가총액이 3조였으니까. 올 초 막 이럴 때였나 이게? 네, 15만 원 뭐 어쨌든 올 상반기였습니다. 네네. 상반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로봇 관련주도 성장성은 맞는데 주가 사실은 너무 급하게 오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뭐 방향성은 맞겠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은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지난해 6,600억 규모에서 올해 2026년에는 1조 9,300억 규모로 연평균 27% 성장한다. 근데 협동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글로벌리 1조 9,300억 규모다. 26년에 2조 원도 안 됩니다. 시장 자체가 26년에. 예.
그래요? 그 작년에 6,600억 규모예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네. 그러니까 지금 연구 기관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관련된 뭐 SBB테크, SP 시스템즈, SPG, 뭐 뉴로메카, 로보스타 등등등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 테마주는 사실은 밸류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너무 빠르고 그나마 지금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브리봇? 예, 청소기. 청소기인데 네. 그 회사는 서비스용 지금 로봇도 만들거든요. 네. 그 회사가 매출이 그나마 500억이 넘어요. 영업이익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나마 그 회사가 밸류가 그런데 시가총액이 1,700억대밖에 안 돼요. 에브리봇이 2천억도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136억 매출했고 그 에브리봇의 작년에 영업이익단 정도까지밖에는 안 돼요. 매출 자체가. 그 영업이익도 16억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3조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에브리봇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 그렇거든요. 작년에 500억 넘기고 영업이익이 160억인가 100몇십억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500억인데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 나는데 로봇 회사인데 네. 1,7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수급 문제예요. 수급 문제. 뭐 수급도 수급이고 네.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기술 가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에브리봇이 이제 청소용 로봇이라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중국 업체들이 싸게 들어오니까 기술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동 로봇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관절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뭐 SPG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뭔가 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지 않습니까? 근데 글쎄요. 그러면 일본 업체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밸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에브리봇이 싸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비싸다 이걸 논하기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관점과 그리고 뭐 그 매출이 500억대에 대한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에브리봇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용 로봇에 있다 보니까 다른 뭐 부분과의 좀 협동 로봇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르다. 물론 그렇죠. 그 밸류를 똑같이 적용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근데 특정 어떤 뭐 이슈와 관련해서 수급이 좀 쏠린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또 에브리봇도 사실은 스마트 로봇 관련된 IoT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이 이번에 결국 물건이 나오거든요. 네. 뭐 청소용 로봇뿐만 아니라 그리고 충분히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일부 종목에 좀 여러 가지 뭐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로 어떤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SBB 테크라든지 이런 쪽도 대부분 다 보면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로서 주가들이 급등했었어요. 뭐 현대차 그룹이 들어간다, 뭐 가능성 있다 이러면서 또 주가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은 네. 다소 좀 수급적인 이슈도 좀 저희가 좀 살짝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 어떤 회사들이에요? 예, 사실은 뭐 제가 집중호우 관련된 장마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참 주식시장이 그래서 조금은 너무 냉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피해가 나고 어떤 인명 사고가 나는데 수혜주를 찾는다. 이건 좀 약간 주식시장의 냉정함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인명 피해가 좀 앞으로도 좀 안 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뭐 호우 관련된 사망이나 실종자가 지금 1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관련 수혜주를 또 시장에서 찾는 뭐 그런 움직임이 나면서 또 테마성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세종에는 1명, 그리고 충북에 15명인데 특히 이제 오송 쪽에 지하차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12명 정도가 됐고요. 네네네. 충남이 4명, 경북에 19명, 총 39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충북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공공시설 628건, 그리고 사유시설 317건 피해도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도로 사면 유실이나 붕괴가 충남이 87건, 경북이 24건, 역시 이제 총 146건 발생했고 도로 파손 유실도 49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이 충남에 58건 기록해서 108건 발생했고 하천 제방 유실도 169건 발생했고 그중에 대다수 127건이 충남에 집중됐습니다. 네네. 뭐 또 정프로님도 이제 충청도가 또 고향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낙석과 산사태도 충남이 5건 등 8건, 수목전도가 충남이 23건 등 25건이 총 발생했고요. 경북에서는 상하수도 파손이 49건, 문화재 침수 22건 피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좀 상당히
그 사례가 많고 집중되고 있고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장마나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관련된 뭐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시설물이 많이 이제 유실되거나 뭔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관련 주도 좀 올라왔고 특히 이제 또 4대강 보건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좀 올라왔고요. 대신에 관련된 수혜 관련 손해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손해보험주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것도 약간 테마성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체결돼서 지금까지 3차례 기한 연장이 됐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이 현지 시간 17일 그러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될지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도 이제 불투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뭐 연장이 됐다라고 혹시나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전까지는 일단 연장될지가 불투명한 걸 알려줬고요. 러시아 관영 그 타스 통신에 따르면은 유엔 관계자 2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아직 협정을 연장하지 않았고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연장 협정 관련해서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현지 시간 11일 푸틴 대통령에게 선언을 보내서 러시아 농업은행이 자회사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게 스위프트거든요. 관련된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대가로 흑해 곡물협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 11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1일에 유엔 쪽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네. 푸틴 대통령은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또 입장을 계속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뭐 유엔 쪽에서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좀 뭔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협정 연장을 위한 조건으로 러시아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결정망 복귀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걸 11일날 현지 시간에 유엔에서는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푸틴이 받았음에도 이제 뭔가 우기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국산 곡물과 비료 수출의 보장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17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게 연장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비료나 농업 관련된 또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집중 호우 속에서도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주가가 네. 좀 움직였고요. 글쎄요, 뭐 이 관련된 곡물 협정이 아무래도 연장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연장하지 않으면 서로가 좀 뭔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은 뉴스가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요.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곡물 협정도 안 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슈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도 이게 뭐 도로상에 포격을 받아가지고 또 뭐 통제를 했다, 뭔가 그 이동을 통제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재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15일 날 현지 시간 방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는데요. 자,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 관련된 전쟁 자료, 재건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요 예산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ecovery and Upgrade of Housing and Regions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이게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요 예산들이 최소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게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소요 예산은 최소 1,500억 달러인가요? 최대 2,500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재건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이야기됐죠. 최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쭉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보 보안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관련된 부분도 쭉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현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전체 아마 예산 규모인 것 같아요. 전체 예산 규모.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폴란드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막 한국과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관련된 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분에서 이제 뭐 MOU를 많이 맺고 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도 지금 오늘 뭐 MOU 맺었다 해가지고 이제 공항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 공항공사와 공항 확장 공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는데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전국 여객 수송량의 62% 그리고 화물 수송량의 85%를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결이 달라요. 현대건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건 프로그램과 조금 결이 다르고요. 네. 아마 이제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쪽에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다른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건설
이슈도 많이 들썩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러 주택 테마도 움직였으니까 결국은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의 테마성 움직임이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은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약간의 의미를 좀 부여했어요. 약간 첫 그 사업이다. 어떤 뭐 확정된 첫 사업이다 이렇게 약간 밝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부러진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현대화 사업 쪽에 좀 더 방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야기 된 것 같고 이게 2019년도인가 아마 현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야기됐던 그 항공사 이 국제 항공 관련된 이 관련해서 아마 이미 그 2019년도에 홈페이지에서 아마 그게 입찰이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게 갑자기 재건으로 이제 뭔가 된 건 아니고 2019년도에 이미 이게 관련해서 입찰이 떴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입찰이 떴던 거기 때문에 이건 약간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단순한 재건 이슈로 MOU 맺었다고 주가가 올랐으면 약간 테마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대건설의 오늘 이 이야기는 2019년도에 이미 입찰이 전쟁 이전에 입찰이 된 사업에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찰인데 이번에 MOU를 맺고 왔다는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해주셨던 그 곡물협정은 러시아에서 끝났다. 예,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곡물협정에 이행이 안 된다는 걸 문제 삼아갖고 오늘로써 이제 곡물협정은 끝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더 추가 협상을 통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속보 나온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네. 곡물협정은 더 이상 이제 유지되지 않는 걸로 러시아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사료, 뭐 비료 이런 쪽으로도 좀 변화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예, 이대로 맞습니다. 깨지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나마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또 다시 이게 뭔가 변수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하반기 변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다 봤나요? 또 네, 있을까요? 짧게 하나만 네.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 참여 소식 속에 이제 AI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활용 기대감 이 관련주가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네이버가 폴란드 방문 경제 사절단에 참가를 하면서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에 이제 디지털 트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생성형 AI 개발 그리고 서버링 클라우드 제공 등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건설한다. 이게 약간 좀 앞서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도로도 없는데 지금 공항도 폐쇄됐는데 지금 갑자기 AI 뭐 기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알체라나 뭐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된 테마주도 올라왔고 AI 관련된 챗봇 관련된 테마주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이 부분도 네이버가 뭘 한다고는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도 테마성 움직임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다양한 섹터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 크게 보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요 정도가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큰 이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네요. 좀 드네요. 지수는 상당히 좀 식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안은 상당히 뜨거운. 네. 그러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쪽에 뭐 지뢰 관련된 로봇인가? 그것을 보낼 기술이 있다. 보낼 수도 있다. 지뢰를 찾아내서 예. 폭발시키게 하는 그 로봇 원격 네. 조종 로봇 같은 게 있다. 예. 그러니까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보낼 수도 있다. 예, 보낼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10% 네. 급등하니까 시장이 얼마나 그 수급이 테마성 수급에 그 집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면 뭔가 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시장의 활동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네네네. 거고 공격성이 강하다라는 거니까요. 예, 최근 들어서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하여튼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저희가 살펴보고요. 내일 저녁 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형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